여러분, 이 강의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첫 번째 한 시간가량은 일반적인 문학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러 오셨던 모양인데, 이번 강의는 제가 이미 전에 오랫동안 했던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몇 분들은 아마 재탕, 삼탕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뭐 또 재탕, 삼탕 해도 또 재밌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되고,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실 건데, 이번 석 달 동안에는 12강좌로 구성을 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은 인문학적인 문학 수업, 여러분들도 문학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 문학 때문에 우리가 다 만났는데, 문학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대학에서까지 배웠던 그런 문학이 아니고, 인문학적인 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문학 인문 수업도 되고, 창작 인문도 되고, 겸해서 들으시면서, 특히 평론 공부하실 분들은, 혹은 수필 쓰실 분들은 강의 들으면서 이 중에서, 저 가지고 내가 수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걸 빨리빨리 쓰시면 된다. 그런 의미로 들으시면 되고, 이래서 오늘 그 전체적인 구성은 문학이란 어떤 것이냐. 그것에서부터 문학은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다.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다음에는 인간을 연구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문학 개요로는 뭐 구성이 어떻고 표현이 어떻고 문장이 어떻고 그런 걸 배우는데, 제가 하는 문학은 그게 아니고, 인간이 원시시대 때부터, 고대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이 태어났으면은 문학을 어떻게 출발시켰을까 생각해 보면은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깊이 할수록 인간끼리 만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인간이죠, 인간. 바로 그 인간 자체. 그리고 그 인간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느냐. 그런 문제가 의심을 했겠죠, 옛날부터. 그 다음에 사람이 더 많아지면은 반드시 윤리가 제일 먼저 생길 겁니다. 윤리. 이런 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기준은 뭐냐? 착한 건 뭐고 나쁜 건 뭐냐?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윤리의식이 나온 뒤에는 반드시 그 윤리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나와요. 뭐겠습니까?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나오죠. 종교가 반드시 돼도 돼요. 종교가 나오죠. 그럼 종교가 나온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는 역사가 나와요. 역사. 그 뒤부터 학문은 그야말로 현대화되는 학문입니다. 그럼 역사까지가 이제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문학에서 가장 광범위한 문학에 속하는 거고, 역사, 그리고 철학까지도. 그 뒤부터는 이제 문학이 학문으로부터 나누어집니다. 분화되면서 이제 각 문학이 달라지죠. 뭐 전쟁의 문학도 있고, 연애 문학도 있고, 신미주의, 유미주의 문학도 생기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문학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되나 쓴다면 그걸 공부하는 건데, 제가 제목을 마신의 아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천일야화입니다. 여러분, 천일야화는 아마 다 읽으신 분들은 드물 거고, 만화를 보거나 그 중에 180여 개의 이야기 중에서 한두 개만 봤겠죠. 근데 그걸 이제 시험을 내면은, 제가 대학 강의할 때 꼭 시험을 냈거든요. 천일 어떻게 맞으냐? 사지선다형. 다 제일 앞에 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건 세 번째 걸 많이 써요. 근데 네 번째 게 정답입니다. 야화는 밤야자와 들야자, 야사라는 야지요. 저것도 밤야자입니다. 밤에 얘기한 거예요. 낮에는 무슨 짓거리 하는지 몰라요. 밤에만 얘기해요. 그럼 저걸 이제 잘 모르면은 아라비안 나이트 했을 때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이거 리차드 버튼, 이게 아주 유명한 번역입니다. 이 번역이 처음 영어로 할 때의 제목이 Tale of a Thousand and a Night, Book of the Thousand Night and a Night, 이래 한 거거든요. 원래 아라비아의 천일야화 원제목이 영어 요거 그대로 한 겁니다. 메모 안 했대요. 그 여러분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재밌게 들으면 돼요. 예, 그래 된 거기 때문에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왜 저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은, 저도 문학 개론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이보다 더 자세히 재미있게 문학 개론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원제목이 나오죠.
알프. 알프는 천, 라일라는 밤, 와는 접속사.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야기죠. 그럼 천일하고 하나 밤의 이야기. 영어 번역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천일이란 터키어에서는 많다는 뜻이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천일야만데 바그다드, 카이로, 다마스커스, 바스라, 중국, 이베리아 반도 고대 문학 중에서 제일 그 무대가 넓은 그 바그다드에서 100km 떨어진 데 가면은 카르발라라는 게 나오고 거기서 20km 가면 알바바 동굴들. 알바바가 뭡니까? 도둑놈들이죠. 30km 떨어진 데는 도적들이 마시던 샘도 있고 뭐 이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이라크를 못 가봤는데 이라크를 가라니까 너무 겁이 나요. 저는 검다는 데는 절대 안 가거든요. 별로 목숨이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가기도 싫어요. 아예 뭐 지진 나거나 뭐 하면 가기도 싫어요. 예. 안 가봐도 뭐 별로 이해한 데 없어요. 이게 이제 이라크 아닙니까? 바그다드에서 저 밑에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저 부근이 이제 도둑놈들이 마시던 샘물 이게 나와요. 나중에 사진에 나올 겁니다. 자, 이건데 바그다드 참 좋은 나라죠. 근데 이게 이제 저렇게 이제 망쳐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이 림스키 코사코프 음악이거든요. 이 음악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이게 제가 여기서 설명한 거는 1악장인데 나오는 거는 3악장이에요. 3악장인데 되게 이제 그 구성이 보니까 관악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왕의 존엄성을 나타낸 거고 현악기가 나오는 거는 셰라자드 여자입니다. 그 여자 얘기입니다. 그런데 음악을 너무 오래 들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시고 이게 이제 거기 맞춰서 춤추는 거죠. 네, 발레로 만든 겁니다. 이제 그 음악에 맞춰서 발레로 만든 겁니다. 이제 누가 주인공 같아요? 셰라자드가 누구 같아요? 당연히 가운데 있는 여자죠. 두 손 번쩍 들고 있는. 지금 이미 왕비가 됐을 때입니다. 상당히 대우를 잘 받을 때죠. 자, 이 셰라자드입니다. 여러분 세계 문학을 많이 읽었죠. 문학 작품에 나타난 가장 훌륭한 미녀는 누구 같아요? 유럽 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는 누굽니까? 헬렌이죠, 헬렌. 또, 헬렌 말고 또 누구세요? 그리스요. 일리아드, 오데세이아. 페네로페죠. 페네로페. 그렇죠? 근데 페네로페가 현모양처고 이쁘죠? 근데 셰라자드에 비하면은 누가 더 훌륭한 여자일까요? 그걸 훌륭하다는 거 따지는 건 좀 이상한데. 페네로페는 자기 남편이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못 알아봤어요. 기억나죠? 걔는 알아보는데 마누라는 남편을 몰라봐요. 그 여자도 별거 아니에요. 알아본 게 뭡니까? 그게 의미심장해요. 침대, 같이 자던 침대가 어떻게 생긴 거냐 물어가지고 자기 남편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 나중에 페네로페 얘기 나중에 따라 할 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셰라자드 같아요. 이 여자는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책도 읽고 이 얘기도 많이 들고 문화도 많이 알고 글을 잘 쓰고 철학도 알고 시도 알고 과학 예술도 다 알고 만물박사죠. 이러다가 쾌활하고 상냥하고 총명하고 기지가 풍부하고 박식한 데다 교양도 높고 이게 이제 셰라자다는 여자다. 그럼 이제 천일야화라는 게 뭐냐? 저 여자가 한 이야기로 꾸민 게 바로 천일야화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럼 저 여자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따분하게 이쁜 여자가 놀기도 바쁜데 1001일 동안 그 얘기만 왜 하고 앉았느냐 궁금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지금부터 이제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미학적으로 좀 문제가 없지 않는데 그 당시 아랍의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쁜 여자를 이제 봐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왕이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저거 봐야 신이 나가지고 그냥 아까 나왔던 이 그림은 이제 이미 애도 놓고 왕비가 된 그림이라면 이건 이제 아직까지 왕비 자격은 안 얻고 이 얘기 잘못하면 그냥 당장 그 이튿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서 이제 왕 앞에서 막 애교를 떠는 거죠.
이건 이제 상당히 이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시종도 있고 혼자 앉아있는 거. 이 그림이 제일 이쁘게 나왔습니까? 너무 이쁘게 따지면 그것도 요새 걸려요. 네. 자, 샬리야르 왕에게 1001일 동안 재밌게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셰헤라자드가. 기원 후 850년경에 이루어진 작품인데, 여기 이제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 다음에 신데베트 뭐 이런 이야기들이 180개가 이루어진 거거든. 그러면 그 이야기를 1000일 동안에 저 셰헤라자드가 왕에게 계속 했다 이거죠. 왜 그런 신세가 됐느냐.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게 아까 봤던, 이건 촬영 불가입니다. 이 뒤부터는 촬영 불가예요. 이거 이제 나가면, 이게 내가 도둑질 해온 화면이기 때문에 나가면은 벌금 내야 돼요. 이게 이제 도둑놈들이 마시던 셈이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연극을 한 거고, 이것도 이제 금지 화면입니다. 연극 나오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워낙 명작이기 때문에 엄청, 자,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여자가 왜 봄날 때는데 꽃 구경도 안 가고 영감 앞에서 이 얘기만 했느냐.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아라비안 야이 타면은 그 많은 180개 얘기 중에 재밌는 몇 가지는 다 재밌다. 그럼 그 얘기 어디서 왜 나왔느냐? 시험 문제 내면 몰라요. 제일 앞에 나오는 건데, 이 소설에. 그 얘기를 합니다. 옛날 사산 왕조 중에서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께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 아들 둘이, 큰 아들은 샬리야르, 페르시아를 지배해라. 작은 아들은 사마르칸트 지배해라. 이렇게 형제가 대왕이 큰 나라를 다스리다가 두 형제께 나라를 나누어서 지배했어요. 큰 아들에게는 큰 나라, 페르시아. 작은 아들에게는 사마르칸트는 지었잖아요. 거기. 좀 멀리 떨어진 데죠. 지금 사마르칸트.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러다가 서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20년 동안 형제가 못 만나요. 못 만나다가 어느 날 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뭐 왕이 돼가지고 아무리 나라도 중요하지만 형제끼리 만나지는 못하고 안 됐다 싶어서 아우보고 우리 만나자. 놀러 와라. 그러니까 아우도 생각해보니까 형제가 20년 동안 못 만났으니까 만나자 해서 이제 떠났단 말이죠. 길을 떠나는데 동생이 왕궁에서 그 자기 형님 집에 가려고 새벽에 떠나면 왕궁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고 분주하니까 떠나기 하루 전날 야영을 했어요. 그 왕궁에서 조금 떨어져, 우리나라 같으면 경복궁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뭐 한 청량리 밖에쯤에 그냥 텐트 쳐놓고 자다가 새벽에 일찍 출발하려고 교통번차 피해서. 그리고 와서 이제 야영을 하다가 이 동생 왕이 가만히 이렇게 짐을 챙기다 보니까 형님에게 줄 선물을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러 도로 궁으로 가야 되는데 또 가면 뭐 신하를 데려가면 복잡하니까 자기 혼자 그냥 얼른 말 타고 궁으로 가서 싹 들어가서 이제 자기 방에 놔뒀으니까 침실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동안에 아내일 왕비가 양탄자를 깐 왕의 침대에서 부엌 기름과 음식 기름과 그 얼음투성이 추하기 짝이 없는 금능이 요리사를 두 팔로 껴안고 잠들어 있어요. 누가? 왕비가. 그 한나절 만에 오후에 왕궁 나간 뒤에 그 한나절을 못 참아서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사자만입니다. 두 연놈을 네 동강, 그러니까 딱 단칼에 그냥 한 동갈, 두 동갈 씩 내온 하도 화가 나니까 그대로 두고 천막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합니까? 창피해서. 그럼 이제 난리 났고 왕이 떠난 뒤에 뭐 왕비가 죽었으니까 난리 나고 이제 그 뒤처리는 거예요. 왕비 맡겨버리고 이제 형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누렇고 뜨고 몸은 쇠약해지고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밥맛도 없어요. 이 형님이 완전히 살맛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오쟁이 진 남자라는 겁니다. 오쟁이 진 남자. 커콜드, 이 왕빠입니다. 왕빠. 왕빠 말고 또 뭐 딴 게 있어요. 귀공, 거북공칸, 귀공칸, 그게 이제 중국말로, 그 마누라가 딴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겁니다. 일본 말로는, 찌마니 내 도라레로는, 이 왕고.
그럼 이제 남자들로서는 뭐 지금은 저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여자들은 뭐 연애 못하나 하면 완전히 그거는 미투에 걸려요. 지금은 여자도 평등한데 옛날에는 그 왕권, 특히 왕권주의 시대, 그 봉건주의 시대 때는 남자 위주 가치관이기 때문에 여자 바람 못 피웠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동생이 형 집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너무나 얼굴이 초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왕을 하면서 무슨 걱정이 있느냐? 말도 안 해요. 창피해서. 그래가지고 너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사냥이나 갔다 오자. 기분 돌리면 사냥 가기도 싫대요. 아무리 권해도 안 가니까 형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네 혼자 궁정에 있거라. 형님은 이제 왕실의 부하들 데리고 사냥 떠나버렸어요. 그 동생은 그래도 밥맛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거닐다 보니까 후궁에서 그 형님의 궁이죠. 형님의 궁에서 이 집에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그 냇물 강 건너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흑인 노예들하고 궁녀들하고 막 10명씩 짝 맞춰가지고 와서 막 희낙낙거리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이따 왕비가 거기 또 나타나요. 나타나더니만은 그 남자 중에 제일 잘생긴 건영한 남자하고 왕비하고 하고 거기에서 이것들이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 아르비안나 표현을 단추구멍에 단추를 채우듯이 참 표현도 어떻게 저렇게 쌍스럽게 하는 말이야. 딱 그걸 이제 동생이 봅니다.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저게 그 문학의 중요한 이론입니다. 카타르시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시학에서 말한 카타르시스 이론입니다. 즉 뭐냐면은 자기가 고통이 있을 때 카타르시스 이론이 뭡니까? 비극에서 아주 비참한 걸 보여줘서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카타르시스 이론이거든. 그건 뭐냐면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요. 자기 아들이 대학 입시 3년 동안 실패했다. 화가 나 있는데 동창회 갔더니만은 우리 아들이 이번에 5번째 떨어졌다 하면은 체정이 싹 내려가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하고 놀면 안 돼요. 지보다 못난 사람하고 놀면 항상 행복해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가 지 마누라를 이제 두동강 내고 왔는데 그래서 밤마다 떨어졌는데 형님도 별거 아니네. 이러니까 어때요? 만병통치야. 막 밥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막 밥맛이 돌아오면 난리 나버린 겁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거든. 그 그리스 거는 말이죠. 무조건 천병희가 번역한 걸 봐야 돼요. 천병희 선생이 그 비천득하고 가까운 그 제자인 그분인데 저분이 그 제일 번역을 성실하게 했어요. 그리스 걸. 그래서 저런 걸 여러분들 하나 사더라도 이해하면은 천명희 번역으로 그대로 해야 이제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이제 종교적으로는 정화고 생리적으로는 퍼게이션. 두 개 다 합쳐서 이제 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카타르시스 하는 걸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자. 완전히 없어요. 너무나 밥을 잘 먹고 한 이틀 지나니까 얼굴이 좋아져 버려요. 형님 이제 사냥 갔다 왔잖아요. 와보니까 이 자식이 얼굴이 너무나 좋아졌거든. 막 싱글벙글 웃고 막 형님 이전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야 임마 너 왜 그렇게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진 거는 말할 수 없고 기분이 나빠져가 내가 왜 그렇게 몸이 나빴는가는 얘기할 수 있다 이러거든. 그리고 기분 나쁜 거 왜 그랬나 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이래 말합니다. 형님이 내가 만일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알라께 명세하건대 계집 1000명을 죽이지 않고선 직세에 안 풀리거든.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아니, 죄 지은 한 여자만 벌하지 왜 나무 여자 다 죽여요, 엉뚱하게. 착한 사람까지도. 어쨌든 뭐 그런 심술이죠. 그러면서 막 형은 의양양한 거야. 자기 부인은 절대 그런 여자 아니거다고 막 동생 보고 자 죽이고 왔다고 이제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형이 궁금하죠. 그 좋아진 이유는 뭐냐? 뭐 그건 말 못한다 하거든. 여러분 말 못한다 하면 가만히 있어요. 꼭 캐묻죠. 캐물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형님 화내지 말고 내 얘기를 꼭 믿어라.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형수도 그렇더라. 하니까 형님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에이, 니 잘못 봤다. 내 마누라는 절대 그런 여자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형이. 그러면은 우리 실험해보자 하고는 형제와 함께 공중 신하들 데리고 일부러 사냥 가는 척하고 비워요. 비워도 밤중에 몰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숨어가지고 다 보는 거야. 똑같이 그런 일, 자기 마누라 그런 짓 하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또 단칼에 작살 내버립니다. 형님도. 뭐 회계도에서는 그 작살 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칼로 싸우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완진으로 독신으로 살지 않고서는 이 더러운 속세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우리 왕이라는 게 뭐냐? 이런 치욕을 당하고 왕질하면 뭐 하느냐? 나라는 신하들한테 맡겨두고 우리 그냥 유랑을 떠나자 하고 유랑을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가다가 어느 바닷가 목장 중앙에 있는 큰 나무 밑에서 이제 쉬는 겁니다. 쉬고 있는데 저 바다 멀리에서 거인 마신이 괴짝을 깜찍한 괴짝을 이래 이거는 물속에서 괴짝을 꺼내가지고 이거는 이제 땅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걸어 나오거든. 앉아 가만히 보니까 무서워요. 너무 마신이 탑처럼 크기 때문에. 그리고 겁이 나서 가만히 있다가 그 나무 밑으로 그늘로 오는 거예요. 그늘 밑으로. 오니까 이 형제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숨어가지고 이제 나무까지 숨어가지고 밑에 내려다보니까 마신이 그 나무 밑에 딱 오더니만은 괴짝을 딱 내리더니만 괴짝을 열어요. 열쇠 하나 가지고 또 열고 또 열고 하는데 상자가 빨간 것이만 보십시오.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마신이 아내가 이쁘거든요. 이쁘니까 자기가 어디 볼일 보러 갈 때 아내를 믿을 수 없어서 상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잠그고 또 겉에 또 7개의 상자 속에 넣고 겉에다가는 또 하나 가지고 8겹이죠. 그것도 땅 위에 두면 못 믿어서 바닷속 깊숙이 넣어뒀다가 볼일 끝내고 와서 꺼내서 지고 나온 겁니다. 나와서 그걸 하나씩 다 열더니만은 아주 조그맣고 이쁜 여자가 나오는 거야. 나오더니만은 피곤하다 하더니만 마시는 거 누워서 자요. 이 장면이요. 참 리얼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아마 에로틱한 소설가가 썼으면은 오랜만에 마신이 왔으니까 형제 왕들이 보는 데서 막 섹스판을 벌렸다 이랬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마신도 피곤하거든요. 한참 볼 보고 왔으니까 피곤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오입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피곤하니까 와서 그냥 우선 잠부터 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이제 두동다리 베개라는 게 있죠. 김소월 시에 보면 두동다리 베개가 어떤 거예요? 다리 2개를 동견 베개가 두동다리 베개입니다. 두동다리 베개는 두동다리 베개는 어디로 갔는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김소월 시에 보면은 여자를 이렇게 다리 이렇게 겹치게 해놓고는 그 비고 마신이 자는 거야. 자는데 마신은 잠도 마신스럽게 자야 돼요. 코도 심하게 골고 잠이 들면 그냥 푹 자야 돼요. 마신처럼 잠이 드는 거야. 이제 위에 형제들은 뭐 기가 차는 거야. 내려가지도 못하고 배는 고픈데. 그런데 이제 아내는 지 남편이 자기 다리 베고 있는 동안에 심심하니까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나무 위에 남자가 둘이 있단 말이죠. 딱 이래 눈이 맞추니까 이 아내가 형제 보고 막 내려오라는 거야. 겁이 나서 안 내려간다 하니까 안 내려오면은 내 남편 끼어가지고 나무 흔들어 버린다는 거야. 너무 겁이 나가지고 내려갔고 내려가니까 자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남자니까 나한테 해줄 일을 해라. 그 형하고 이제 순서대로 형이 하고 나니까 또 아우가 또 했단 말이죠. 알겠죠?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주 훌륭했다 하고는 자기 주머니 속에서 다 꺼내더니만은 이 무슨 그 열쇠 고리 같은 걸 꺼내더니만은 거기에 570개의 그 도장이 새긴 반지입니다. 그 여러분 뱃너 보면 뱃너가 도장을 이래 찍죠. 도장이 그런 도장이 반지가 570개가 쫙 이렇게 걸린 걸 다 꺼내더니만은 이게 저 마신이 내 남편이 저렇게 잠들었을 때 이렇게 나를 감시한데도 불구하고 남편 옆에서 남자와 내가 꼬여서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게 그동안에 570명이다. 570명밖에 안 된다. 당신도 나를 거쳤으니까 기념으로 반지 하나 내놔라. 그래서 이제 반지 하나씩 뺏겼어요. 네. 자, 이제 내가 그럼 퀴즈 냅니다. 화났던 두 형제 왕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카타르시스 됐겠죠.
마왕도 저런데, 마왕은 어떠냐면은 그 신부가 절대 다른 남자 손을 못 대게 첫날 밤에 훔쳐와서 저렇게 데리고 살았어요. 어디 갈 때는 괴적 속에 가다 놓고. 그런데도 570명. 이건 이제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가련하게도 마시는 숙맥이라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걸 몰라. 아무리 막을래 막을 수 없다. 여자는 맘만 먹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반드시 뜻을 이루게 만다. 저 말은 좀 틀리죠. 못 이루기도 하죠, 여러분. 왜 웃는 분은 이룬다는 뜻이야 뭐야? 자, 여러분들은 570명 그냥 57명도 안 되고 57명은 그냥 5명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아. 이래서 마신도 저런데 우리가 이런 건 인간이 이런 건 당연하다 하고는 우리 돌아가자. 다시 왕궁으로 가자. 돌아옵니다. 와서 동생은 사마르칸드 자기 나라 다스리러 가고 형은 페르시아 그대로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때부터 여자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명예를 손상시키니까 하룻밤 자고는 여자가 딴 남자를 거치기 전에, 거치면 지 기분 나쁘니까 오정이 있으니까 그 이튿날 처형시키고 또 새 여자 해서 하룻밤 자고는 또 처형시키고 온 나라에 여자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만 있습니다. 딸 데린 부모들은 딸 데리고 도망가 버려 이웃 나라로. 여자가 없어요. 근데 누구만 남느냐? 여자 공출 때는 대신의 딸 둘이만 남아. 설마 대신도 아무리 왕이 저래도 설마 내 딸까지야 손 안 대겠지 하고 있었는 거야. 근데 딸들이 생각할 때는 손 안 대겠어요? 여봐라, 너는 내 충신이 아니냐? 하고 또. 그러니까 큰딸이, 아까 우리 큰딸 봤죠? 쉐헤라자드. 현명하죠? 현명한 여자니까, 왕이 반드시 우리를 부를 거다.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자. 이런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못 들어가게 말려요. 말리니까, 아버지 말리지 말아라. 들어가겠다. 설득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언니가 쉐헤라자드 똑같습니다. 번역판마다 이름이 다 틀려요. 그 표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 쉐헤라자드, 쉐라자드 뭐 다 틀려요. 이렇게 뭐 자드 이래 나오면 다 저 여자입니다. 자기 여동생에게 혹시 내가 들어간 뒤에 밤중에 궁중에서 누구 나와가지고 너 데리러 오면 무조건 들어와라. 겁내지 말고. 들어와서 뒤척뒤척하고 하면서 내한테 이 얘기해라. 언니 잠도 안 오는데 내한테 이 얘기 좀 해달라. 졸라라. 그러면 내가 이 얘기 시작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겁니다. 그래서 빨간 것이 보십시오. 자기가 이 얘기를 재밌게 하겠으니까 그럼 왕이 내 얘기 듣다가 날 죽이는 걸 잊어버릴 거다. 왜? 이 얘기 들으려고. 죽으면 이 얘기 못 들으니까. 그러고 날 가는 줄 모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내가 하는 이 얘기 덕택으로 살아날 수 있고 피해 줄인 임금님은 나쁜 벌습도 고칠 수 있다. 이래서 된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문학 기능이에요. 문학 기능이 시간도 빨리 가고 오락적 기능이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생명을 구원했죠. 왕은 나쁜 버릇을 고칠 수도 있고 시대를 고쳤죠. 독재를 타도할 수 있죠. 이 기능을 다 가진 것이 문학이다. 그래서 천일째 밤에 왕이 참회하면서 슬피 울면서 이 여자를 죽이지 않고 함께 결혼했다. 그러면 이래서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했던 이야기가 아라비안 나이트 180개의 에피소드란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자, 이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는 문학이 진주 같은 거다. 이래 말합니다. 진주가 10만 3천여 종류 진주 중에서 진주를 창출하는 것이 1300배, 10대 1이죠. 여러분들도 여자들이 진주를 가진 여자가 10대 1은 아니겠죠. 다 가지고 있겠죠. 대답해 보십시오. 네. 어쨌든 진주를 가져. 진주가 상처잖아요. 상처를 아물게 하는 거거든. 이래서 여러분들도 상처를 가져라. 그런 뜻에서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헤라클레스는 누구나 다 알죠. 천하의 장사 아닙니까?
천하장사는 다 오입죄입니다. 옛날 얘기들은. 장사가 잘못인지 여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천하장사는 다 오입죄예요. 그런데 둘째 아내 데이아네이라라는 여자를 두고 또 새 애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 데이아네이라가 가지고 있던 처방전이 뭐였냐면은 남편에게 딱 맞는 네이가 있어요. 그 네이를 입으면은 그 남자가 새 여자 잊어버리고 아내에게 돌아온다. 그 네일을 선물로 준 거야. 그게 나쁜 거예요. 독입니다. 근데 그 네일 입으니까 헤라클레스가 그 네이가 뭐냐면은 살이 타들어가는 네이입니다. 그게 독이거든. 그 독이 뭐냐면은 레소스라는 이 마신이 어느 날 그 헤라클레스가 데이아네일라 데리고 가다가 강이 있어요. 강이 있으니까 레소스 오더니만은 장군, 내가 그대 아내를 강을 건너주겠다. 그러니까, 그래, 좀 건너다오. 헤라클레스 뭐 지가 날아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레소스가 헤라클레스 아내를 업고는 강을 건너가요. 데이아네를 업고 건너가는데 강 중간쯤 가서 희롱을 한 거야. 그 여자를 업고 가면서. 그러니까 남자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나밖에는. 그러니까 이제 헤라클레스 보니까 괘씸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딱 그어서 땡겨가지고 그냥 레소스를 쏴버렸어요. 이놈이 괜히 마음 한 번 잘못 먹었다가 생명을 버리잖아요. 화가 나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피를 묻은 네일을 데이아네일라에게 주면서 이게 내가 죽으면서 당신에게 명약을 하나 주겠다. 당신 남편이 바람 피우면 이 네일 입히면 당신 남편이 당신에게 마음에 돌아온다. 이렇게 속인 거야. 그 여자는 그 말 믿은 거예요. 믿고는 그걸 꼭 간직해 있다가 남편이 바람 피우게 주니까 그게 아니고 뭡니까? 레소스는 원수잖아, 그놈이. 그러니까 그걸 입으면은 죽도록 만든 거야. 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막 아프게 해서 타들어가는데 아무리 네일 벗겨도 안 벗겨져요. 그걸 결국 타 죽어요. 날 죽여달라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장작대미를 쌓아놓고는 그 위에 이제 헤라클레스가 앉아가지고 하도 장작대미 높으니까 밑에 불을 붙여야 지가 타 죽는데 불 붙일 사람이 없거든. 지나가는 사람 보고 불 붙여 달라니까 다 겁내서 도망가 버려요. 왜? 그게 장수인데 잘못 건드려도 안 죽고 내려와가지고 또 지 때릴 거야. 임만 왜 날 다 죽으라고 그러냐. 때릴 거야. 겁이 나가 아무도 안 붙어줘요. 근데 용감한 사람이 피록테테스야. 이 피록테테스가 지나가다가 별 재주도 없는 하찮은 인간이야. 그럼 저한테 역할은 뭐 줄래? 하니까 천하 무적 활 하고 독화살 주겠다. 좋다. 불 붙인 거야. 타 죽어요. 그 헤라클레스는 저리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최고 장사는 저리 바람 피우다 잘못하고 물에 타 죽어버렸어. 그럼 천하장사는 누구냐? 필록테테스에게 바톤이 넘어간 거야. 화살과 천하무적 독 화살과 활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데 이 필록테테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를 해요. 가다가 렘노스 섬에서 그 제사를 지내러 올라갈 때 물뱀에게 물려요. 그러니까 이건 죽지는 않고 독이 냄새가 천하의 악취를 풍겨요. 그리고 같은 장군들, 같은 군인들 데리고 이제 필록테스가 트로이 전쟁에 가는데 냄새 나니까 아이, 넌 이 섬에 남아있거라. 우리끼리 갈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서 10년 동안 싸워도 승패 못해요. 그런데 예언자가 이게 이제 섬에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냥 냄새 나니까 사람들 아무도 가까이 못 와요. 치료도 못하고 그냥 혼자 저래 외롭게 그 명무기를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트로이 목마죠. 근데 예언자가 트로이를 망친 거는 트로이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 말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트로이 왕이 프리아모스거든요. 프리아모스. 프리아모스와 헤카베 여왕 사이에 쌍둥이 남매, 헬레노스와 카산드라의 쌍둥이 남매가 둘 다 예언자입니다. 카산드라도 예언자고. 헬레노스가 포로로 잡혀요. 오데세우에게. 잡히니까 당신들 트로이 못 이긴다.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도 저 친구가 꾀를 내서 알려준 겁니다. 오데세우스 꾀가 아니고. 그 필록테스 가만히 보니까 10년 전에 자기들이 원정 올 때 섬에 그대로 놔두고 방치해버렸거든.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데려가 치료했거든. 와서 이긴 거예요. 와서
나중에 파리스 왕자를 죽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걸 많이 썼는데, 에드먼드 윌슨이라는 미국 평론가가 내가 제일 좋아했던 평론가인데, 이 평론가가 피록테테스 상처 화살 저런 평론이 있어요. 저 평론이 뭐냐면은 모든 문학 예술은 피록테테스와 같은 거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예술가, 글 쓴 사람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일단 문학 애독자, 문학 독자, 영화광, 미술광, 음악광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수필가도 시인이나 소설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문학 안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나사 하나 나사 빠졌다는 게 부정적이 아니고 뭔가 좀 그 현실적인 도덕 윤리를 초달한 것 같은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걸 냄새로 본 겁니다. 에드먼드 윌슨이라는 평론가는. 그러면은 예술가들이 그런 아무런 포태도 없이 일상적인 생활로 그대로 하면서 보통 시민으로 그대로 살아갈 때 글 안 나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무슨 미술가, 세계적인 화가, 음악가, 문인들 보십시오. 다 어떻게 보면 병신 같고, 어떻게 보면은 무례한 같고, 오입제이 같고, 다 뭐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냄새 나는 인간들이야. 근데 그걸 방치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왜? 시대를 고치는 데는 그런 사람이 와야만이 시대가 올바르죠. 사회 정의가 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저를 쓴 겁니다. 에드먼드 윌슨이 쓴 그 여러 글 중에서 핀란드 역에서라는 게 있거든. 저건 러시아 혁명을 그린 건데, 지금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아주 재밌어요. 소설보다 더 재밌어요. 자, 이래서, 문학 예술이 나쁜 시인은 필요 없다. 이게 플라톤이 국가에서 말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보면은 우리 수호자들은 나쁜 것에 상이라는 것을 해로운 풀밭에 둘러싸여가지고 있는 동안에 풀을 야금야금 먹다 보니까 온몸이 독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나쁜 예술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유토피아에서는 문학은 추방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이제 바로 플라톤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천병희가 번역한 거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아시아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조비는 조조 아들입니다. 조조 아들 둘이 있죠. 조비, 조식. 조비는 왕이 되고 조식은 이제 문인이 되어버렸죠. 조비가 쓴 글 중에 전론이라는 이 글에 보면은 이게 이제 요 빨간 것이 경국지 대업, 대업자네. 업자 알죠? 업자는 한문으로 이겁니다. 대업. 지금 감체작에서 절여되는 건데. 말하자면은 문학, 음악, 미술 다 마찬가지다. 특히 문학은 그냥 그 글놀이, 말놀이, 문장놀이가 아니고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대업으로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 뒤에 불후지 성사다. 문학이라 이런 거다. 문학을 저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저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수필도 잘 쓸 수 있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좁은 개념으로 하면은 평생 해도 헤매다 죽어요. 평생 해도 문학이 뭔지 모르겠다. 그건 한심한 일이야. 이렇게 30분만 보면 금방 문학이 뭐라는 걸 아는데. 문학은 뭐냐? 경국지 대업이다. 그래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역사가 있는 한에는. 그게 문학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한유라는 그 유명한 그 한퇴지라는 이 문인이 방송 8대 가정에 하는데 이분도 대단하죠. 왕이, 당헌종이, 당나라가 불교 나라잖아요. 불고를 그 궁중 안에다 갖다 놓고는 신하들 보고 다 거기 가서 예불 올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유가 보기 기가 차는 거야. 안 된다 해가지고 불골표 반드시 보기 안 내린다. 색깔은 오랑캐다. 여러분 불교 신자 화내지 마십시오. 중국이 볼 때는 외국인이죠. 이방인이죠. 지금은 저런 말은 안 하지만 어쨌거나 이걸 주종으로 삼아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맹동냐라는 친구를 보내면서 쓴 글, 그런 뜻입니다. 맹동냐를 보내면서 중에 첫 번째 문장가
마지막 문장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내가 항상 문학 이야기할 때는 이거다. 이거. 존재가, 이 물 하는 말을 존재 영어로 이제 빙입니다. 빙. 저거 이제 우리나라 번역자들이요. 다 찾아봐도 이 물자를 물건은, 물질은 다 달라요. 근데 그래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문은 난 모르지만 빙으로 번역해야 돼요. 존재입니다, 존재. 모든 존재. 왜냐하면 이 밑에 보면 물, 바위, 나무까지도 다 포함하거든. 인간만이 아니야. 인간은 소유만 아니야.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하는 거는 이 평도 평평함이 아닙니다. 그냥 위치가 평평한 것만이 아니라 평자를 놓고 평등, 평화, 화평, 평온, 이 평이 주는 내포와 외연의 모든 개념을 다 넣어보십시오. 평하면은 조용하고 행복하고 만족하잖아요. 다 행복하고 만족하고 편안한 상태. 그 평을 생각해요. 그 모든 존재는 평을 얻지 못하면 소리 낸다. 그 소리가 바로 예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명문입니다. 소리 없으면 바람 한 대만 들고 물도 소리 없는데 그냥 끓이면 소리 내고 바람이 일으키면 소리 내고 이래 하다가 마지막 구절.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전부 다 불평이 있기 때문에. 불평, 이건 안일불치하고 똑같은 건데 옛날에는 달러가 아닌가하고 똑같아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소리는 평을 얻지 못해서 그렇다. 이래 나거든요. 이게 이제 문학의 기본이다 이거예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속내를 안 드러내 그렇지 다 불평이 있어. 그래서 문학하겠다고 여기 나온 거예요. 나는 안 그래. 그러면 아마 곧 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셸리는 문학을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원문이죠. 셸리 시 참 좋아요. 영국 시 중에서 바이런 셸리가 제일 좋아요. 근데 저 시의 옹호를 저건 이제 셸리가 쓴 거거든요. 피코가 셸리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그때 시국관이 똑같아서 둘 다 진보적인 시인이었어요. 피코크도. 그랬는데 피코크는 과학과 기술 시대에는 시는 쓸모없다. 그 말도 맞죠.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시 참 시를 나도 어떨 때는 시를 한 달쯤 시집 하나도 안 볼 때 있거든요. 아무 지장 없어요, 살아가는데. 한 달 동안 시집 봐요. 돈 더 생기지도 않아요. 저 말도 맞아요. 맞은데 셸리는 그게 아니고 훨씬 더 문학의 기능을 소중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않는 입법자, 쉽게 말하면 시는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과 똑같다. 이런 말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말 한 거다. 그러죠. 이랬을 때 문학은 뭘 다루느냐. 여러분들 이제 글 쓸 때마다 뭘 다루느냐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 칠정이에요. 사단 칠정. 여기 이제 사단 칠정. 사단은 이거죠. 이거 여러분 너무나 다 아는 상식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인간이 쉽게 말하면은 사단을 가지지 않는 인간은 염치 없는 인간입니다. 예를 들면은 수호지신 가면 이제 부끄러움이잖아요. 부끄러움인데 이 부끄러움은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한 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오는 남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은 그것을 증오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앞에 글자는 내, 뒤에 글자는 남을 지향한 겁니다. 하문이라는 게 저래서 참 무궁무진해요. 그런 건데 저런 감정 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문학한 사람들은. 그리고 칠정도 아주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기 논쟁이 저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저게 뭐냐? 저런 걸 잘 다뤄서 형상화하는 것이 바로 카타르시스에 이르는 길이다. 그게 이제 문학의 기본이다. 이래 본 거죠.
이렇게 본 건데, 저것도 이제, 저것만 가지고도 뭐 1시간 강의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럼 훌륭한 작품이라는 어떤 거냐? 형상화되어야 된다. 형상화는 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자꾸 정교화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입문 시간, 첫 시간이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알아두세요. 형상화는 뭐냐? 첫째는 웃기거나 울리거나. 내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죠. 잘 쓴 글은 뭐냐? 웃기거나 울리거나. 영화 다 보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 영화 뭐 이래. 그러죠. 나와가지고. 밥맛도 떨어지죠. 돈 아깝죠. 시컷 울고 나와서 좋다 그러거든. 시컷 웃고 나와서 좋다 그러거든. 그럼 한 작품에 울리고 웃기면은 제일 좋은 거죠. 두 가지 못하면 한 가지라도 해라. 한 가지도 못하면은 글 쓰지 마세요. 이게 이제 사타이아와 스블라임입니다. 그러면 같이 이월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그리스 시대 걸 지금 보고도 우리가 막 좋다 그러잖아요. 왜 좋다 그러냐? 같이 이월이 된 겁니다. 그건 이제 주역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주역 잠깐 했죠. 주역에 보면은, 주역의 가장 기본 법칙이 간역, 변역, 불역이거든. 이제 불역에 속하는 겁니다. 주역의 법칙이 뭐냐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볼 때 저래 평가하면요, 절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아요. 간역은 간단한 원리입니다. 변하기는 변하는데, 다 변하죠. 사람도 크고, 아무리 이뻐도 늙으면 또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변하는데, 변하는 데는 법칙이 있어요. 사람 생명 반드시 늙어. 반드시 죽어. 그 간역입니다. 법칙. 모든 변화에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알면 간단해요. 법칙 모르면은 모르죠. 신비롭죠. 변역. 모든 건 다 변해. 그럼 저게 이제 동양 철학의 오묘한 겁니다. 금방 변한다 해놓고는 모든 건 안 변해. 뭐가 안 변합니까? 진리는 안 변해요. 예를 들면은 아무리 고대 원시시대 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선물 주고 그 선물이 돌반지였느냐 다이아 반지냐 그거는 변하는 거고 선물 주는 거는 안 변한 거죠. 그럼 위대한 글은 뭐냐? 안 변하는 요소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남녀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연애소설이 세계 문학사는 연애의 문학사잖아요. 왜? 사랑은 불역이에요. 변하는 거. 왕에 대한 충성심 그린다. 지금 그런 거 쓰면은 변해버렸거든. 그건 불역이 아닙니다. 그럼 그 안 변하는 요소가 뭐냐? 불역의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인본주의 원칙입니다. 인도주의. 사단 칠정을 잘 쓴 거. 그게 이제 위대한 문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형상화는 멋지게 만드는 거. 아주 시적으로 만드는 거다. 이건 나중에 계속 내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되고, 이건 여러분 그대로 읽어보면 됩니다. 상상과 창조 활동이다. 거고, 주역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참고하라고 생활 안 돼서도 주역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냥 참고하시고. 맛도 다르고, 저기 보면 야채 색깔 뭐 그런 게 다 저기 따라 달라지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창작의 원천을 되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다 그 천재와 영감에 의지해요. 천재. 그럼 저건 불변이에요. 나는 저걸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다 천재도 아니고 나도 천재도 아니고 둔재인데 아무리 둔재라도 영감은 있습니다. 그렇죠. 개에도 영감이 있을 거거든. 동물에도 있어요. 동물들이 보면 지진다는 거 다 뭔지 알잖아요. 그다 영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 나쁘다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영감이 잘 나타나도록 그 자기 머리를 잘 굴려줘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영감이 나타나거든.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천재들만 가지고 있어. 절대 천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천재 빼고 모든 인간의 영감이 있다. 그래, 난 저걸 고치고 싶어요. 소크라테스는 지가 천재니까 천재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바보도 다 가지고 있어요. 칸트도 천부적인 예지다. 그래요. 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예지를 받고 있어요. 칸트도 지만 받은 줄 아는데 천만에.
칸트 집 머슴도 다 가지고 있어요. 칸트 머슴이 얼마나 똑똑한데. 칸트 머슴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압니까? 칸트가 하도 그때 기독교 욕하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개 이름을 칸트로 지었어요. 칸트야 이리 오너라 끌고 가 이러. 칸트는 몰라 공부하느라고. 그럼 머슴이 나가 뭐 처음에 칸트가 가기로 해서 우리 주인 이름 왜 불러봤더만 그 얘기를 칸트한테 해줘요. 톨스토이도 또 역시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술 작품은 심령의, 저게 이제 영감이죠. 우리지만 작가가, 톨스토이가 이제 앞에 사람들보다 더 발전한 거는 생활 속에서 얻은 결실도 플러스한 겁니다. 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광마략. 중국의 구런이라는 희곡을 쓴 사람인데, 저 작품도 참 좋은데, 내가 여기서 좋다 한다고 다 또 사가지고 읽어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강의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책 살 돈은 여기 와서 점심 사고, 독서할 시간에 그냥 놀고, 강의만 들으면 되니까 강의 듣고 저걸 잘 활용해서 글 쓰라 이 말이에요. 저걸 다 사서 책 보려면 강의 듣지 말고 책 사서 집에서 책 보지 뭐한데 옵니까? 아셨죠? 그래도 나는 책 사 본다. 그 뭐 돈 많으면 사세요. 안 말리니까. 저게 말이죠. 구런을 썼는데 쓰는 데는 10일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누가 물으면은 얼마나 걸렸냐? 21년 걸렸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글을 저렇게 써야 돼요. 내가 수필 합격 할 때도 맨날 그러죠. 컴퓨터에 가만히 저장해놔라. 해놓으면 영감이 와요. 그게 1년 뒤에 오느냐, 10년 뒤에 오느냐. 이 사람은 20년 걸린 거예요. 저렇게 쓴다. 그래서 이제 예술의 기원입니다. 이게 이제 왜 내가 이걸 간략하게 하냐면은 우리가 글 쓰는데 모든 예술이 왜 생겼느냐. 그걸 알면은, 내가 이런 동기 때문에 글 쓴다는 직간접적인 동기에 부여가 되거든요. 첫째는 모방설. 이건 여러분 다 알죠. 모방설. 아리스토텔레스. 모방하면서 쾌감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미운 놈들 막 흉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러죠. 그 모방설입니다. 두 번째는 표현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그 당연하죠. 표현하고 싶어. 이겁니다. 세 번째는 유의충동설. 이게 이제 유미주의입니다. 유미주의. 유미주의의 그 기본이 예술지상주의잖아요. 그냥 즐기는 거고 아무 그게 쓸데없다. 요새 우리 보면 저런 사람 우리나라 너무 많아요. 문학 가지고 뭐 커피도 한 잔 못 만들고 밥도 한 그릇 못 만들고 구두도 한 그릇 못 사고 뭐 쓸데없는 거다. 쓸데없는 게 유행한 거다. 이렇게 막 많이 주장하는데 이 자체도 쓸데있는 겁니다. 이쁜 것도. 유미주의를 나는 이제 그래 설명하거든요. 원래 고려 청자가 원래는 쓸모 있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꿀도 담고 뭐 가장 소중한 걸 담았단 말이에요. 잔에다 술 한 잔 부어 먹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청자 자체가 워낙 이쁘니까 담는 걸 빼놓고 청자 그 자체만을 보고 즐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자는 쓸모없는 게 된 거죠. 이쁜 자 그 자체가. 그런 거거든. 칸트가 말하기를 무용의 용. 이게 예술이다 본 겁니다. 이거가 비슷한 이론으로 유인 본능. 암수가 서로 아름다움으로 유혹하려는 거. 이것도 이제 무용의 겁니다. 어떻게 따지면은. 그 다윈이 이 얘기한 거. 다윈이 동물들도 다 미학적인 감각이 있다. 그 얘기 다윈이 처음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게 다 유의충동성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늦게 등장한 이론이 노동기원설. 이건 뭐 마르크시즘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노동민요, 노동가 이런 데서 다 찾는 거고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쓰느냐? 이걸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글 쓸 때 다 목적 없이 써요. 그 목적 없다는 건 뭡니까?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학개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일 잘 쓴 글이 이 책이에요. 일본 작가 구아바라 다케오라는 불문학자거든요. 근데 이게요, 각각 직업이 달라요. 사회학자도 있고 뭐 다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여론조사를 해서 정리한 책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문학에서 우리가 뭘 찾느냐, 독자들이. 소설이나 시를 읽으면서 뭘 요구하느냐. 크게 나누면 네 가지예요. 첫째는 지식 정보 욕구. 두 번째는 성장, 발전, 향상의 욕구. 세 번째는 표현, 적응력, 미적 요소. 네 번째는 자아, 방위와 이탈. 네 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 합친 거. 이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 여러분 글 쓸 때 내가 그러죠. 정보를 많이 넣어라. 1번이죠.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지혜의 문제. 2번이죠. 표현력 멋지게 하는 거. 3번이죠. 뭔가 따분한 일상에서 딱 일탈하는 거. 4번이죠. 이 17가지 이외에는 없어요. 모든 예술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글 하나 쓸 때 나는 이번 글에서는 뭘 맞출까? 자연 묘사 아름다운 거 할까? 요것만 가지고 글 쓰면 돼요. 매력 있는 남자 하나 그릴까? 요것만 맞추면 돼요. 다 여기 다 들어가요. 뭐든지 다 들어가요. 요걸 딱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글 쓰시면은 주제 없는 글은 아니다. 그런 말을 내가 드리고, 모든 전제는 다 인간을 그리는 거다. 그 얘기죠. 이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제 문학이 어떤 거다 했죠. 다음부터는 이제 그 문학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나가느냐, 그런 걸 이제 나가는 겁니다. 윤리식 하는데, 이번 학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까 내가 설명드린 대로 문학과 인간, 윤리학, 신앙, 종교, 역사, 명서, 전쟁도 역사죠. 유미주의 문학. 이렇게 하면 이제 대개 세계 문학사가 쭉 발전해온 순서대로 대충 문학 입문의 기초 단계는 다 지내지 않느냐. 이렇게 이번 학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